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논어처럼 이끌어라 입니다. 이강재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나를 단단하게, 조직을 유연하게 만드는 고전의 힘. 국내 최고 기업인과 지도자가 찾아듣는 이강재 서울대 교수의 논어 리더십 특강. 논어 한 문장으로 리더십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상실한 시대를 뛰어넘는 리더십 회복의 인문학을 만나다. 이끌다라고 하면은, 혹은 리더라고 하면은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이끄는 것도 리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단을 이끄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자신의 삶을 잘 이끌기 위해 이 논어를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목차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처음으로 저자의 글. 1부 입문. 환란의 시대에는 해안이 필요하다. 1강.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아주는 힘. 위기에 빠진 리더십, 논어로 회복하라. 군자의 발견. 인간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해석의 전제. 2강. 근본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비전이 열린다. 다양한 해석을 즐겨라. 백가쟁명.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라. 대우탄금. 의심하고 시도하라. 즉불여무서. 신진서 즉불여무서. 세상을 이끌어라. 천년의 메시지. 2부 단련. 리더십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지혜. 3강. 학습을 통해 내면을 성장시키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하라. 시습.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학이사. 적극적으로 배우고 가르쳐라. 학불념, 회불권.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라. 위기지학. 어려워도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귀하다. 곤이학지. 간절하게 묻고 실행한 것을 실천하라. 젊은근사.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 삼성. 4강.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사고하라. 사소한 것은 버려야 한다. 식무구포, 거무구안. 가난하지만 지킬 것은 지킨다. 단표누항. 부귀와 생사에 연연하지 말라. 부귀제천.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는 법을 터득하라. 불원천 불우인. 내면과 외형을 조화롭게 하라. 문질빈빈. 즐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지호락. 맹목적인 확신은 독이다. 지인용. 덕이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말을 한다. 유덕자 필유언.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하게 고쳐라. 과증물 탄계. 5강. 아무나 리더를 꿈꾸어선 안 된다. 리더의 자격을 스스로 되물어라. 만무득 이청현. 죄송합니다. 민무득이었네요. 안경을 끼겠습니다. 안경을 안 꼈더니 또 안 보이는 글자가. 잘 보이네요. 이제. 민무득 이칭언이네요. 심지어. 물이 흘러가듯 권력도 오래가지 못한다. 서자 여사부. 리더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임중도원. 리더 역할의 무게를 깨달아라. 위군난. 모르는 것은 물어보아야 한다.
매사문. 6강. 모든 것이 리더하기 나름이다. 모범을 보이면 존중이 따라온다. 군자 지덕풍. 누구나 동등한 인간임을 인식하라. 성상근. 내 부모만큼 타인의 부모도 중요하다. 무본. 리더는 멀리 볼 줄 알아야 한다. 인무원려 필유근우. 리더도 구성원도 잘 쉴 수 있어야 한다. 욕기. 7강.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잠시만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훌륭한 리더는 사람들을 다가오게 만든다. 근자열 원자래. 타인의 장점을 아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다. 견현사제. 직접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 필찰원. 구성원의 신뢰가 없으면 리더도 없다. 무신분립.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제사가의. 8강. 소통하는 리더가 성공하는 조직을 만든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문일지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라. 공호이단, 사해야의. 실수를 해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필야 광견호. 정직한 사람이 우선이다. 거직 조제왕. 덕을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다. 덕불고 필유린.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군자 삼계. 9강. 꿈꾸는 리더가 사회를 바꾼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노자 안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의리를 따를 뿐이다. 의지여비. 일관성 있는 태도가 믿음을 얻는다. 경사이신. 위급한 순간에도 지킬 것은 지킨다. 전패필어시. 진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라. 이리관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욕속부달. 리더의 4가지 덕목을 갖추어라. 군자 지도사. 3부. 도약. 탁월한 지도자를 발견하는 시간. 10강. 공자, 진정한 리더의 삶을 살다. 경향에 맞서 질서와 예법을 배우다. 공자의 시대.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왕성히 활동하다. 청년기와 장년기. 꿈을 위해 천하를 떠돌다. 주유천하와 말년기. 11강. 리더를 완성하는 공자의 가르침. 한 점 부끄럼 없는 리더가 되어라. 공자의 정치. 시대 변화를 읽고 올바른 사회를 선도하라. 공자의 꿈. 12강. 논어. 더 깊이 알면 더 널리 보인다. 차곡차곡 축적되어 견고해지다. 고전의 편찬. 여러 굴곡을 거쳐 현대에 전해오다. 고전의 전래.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자, 그리고 논어. 한 번쯤은 들어라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분이시죠? 유명한 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유명인, 연예인 이런 분은 아니고 위대한 지성으로 또 추앙받고 계시고 현인, 성인으로도 많이 불림을 받고 계시죠. 논어입니다. 논어. 자, 그러면 저자의 글부터 소개를 쭉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자의 글. 이 책은 K묵 강좌. 논어와 현대 사회, 리더를 위한 논어의 읽기에서 강의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쓴 것이다. 이 강좌는
2019년 처음 개설되었다. 그해 2학기에 2210명이 수강하여 수강생 수가 많은 강좌라는 이유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은 것은 훨씬 여러 해 전이다. 대학에서 공자와 맹자를 강의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결국은 리더를 위한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여러 기업과 대학 내의 최고위 과정에서 리더를 위한 공자 혹은 논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여기에서 사회 곳곳에서 활동 중인 리더를 만날 수 있었다. 학교 밖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리더십 관련 강의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사회 각층의 리더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많이 배우게 된 것이다. 이때 만난 몇 분이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집필해 볼 것을 권했고 그것이 이 책을 쓴 계기이다. 2019년 11월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으로 파견 근무를 할 기회가 생겼다.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연구비 중 인문사회예술 체육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이 일은 나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다. 동시에 과연 내가 한 조직의 리더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지 궁금했다. 이곳은 일종의 학습의 장이자 실험 공간이었다. 내가 정말 공자의 말에 따라 리더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는지는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공자가 강조한 리더의 덕목을 생각했고 그것을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본부장의 임기를 마치면서 리더를 위한 공자의 이야기를 일단락 지으려 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국가 리더의 교체를 경험하였다. 금년에 이루어진 리더의 교체에서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내가 국가의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리더의 교체가 미치는 영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이 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 책에 K무게 강의 때보다 더 많은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때문일 것이다. 문명 대전환의 시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리더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전 국민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국제 정치와 경제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자국 이기주의가 이전보다 강해지면서 국가 간의 신의가 없어지고 전쟁도 불사하는 것을 보면 흡사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연상하게 된다. 전쟁으로 촉발된 자원의 확보 경쟁, 자본의 과잉이 불러온 유동성의 확대는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인된 자연의 역습과 대처 능력에서 보여준 국가 간의 차이와 한계, 모든 분야에서의 무한 경쟁 시대를 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은 정말로 리더가 중요한데 리더십이 위기에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모든 시기, 모든 조직에서 리더와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욱 그렇다는 말이다. 리더십이 위기에 처하여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과 사회의 근본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리더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좋은 리더를 선택하는 기준, 위기에 빠진 리더십을 회복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필요하다. 나는 평소 육아 경전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하는 경학이 바로 경세학이라고 주장한다. 육아 경전은 과거에도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왜 논어와 공자를 통해 리더십을 언급하는지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이는 모두 근본을 회복하는 일과 관련되며 육아의 경전이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과거의 이야기는 시대적으로는 과거이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에 맞게 읽어내면서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세상은 법률가들의 세상이다. 이는 공자가 강조했던 덕에 의한 정치와는 전혀 다른 길이다. 과거와 달리 복잡해진 사회에서 법률과 제도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법률가들의 득세는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잊어서 안 될 것이 있다. 법률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고 그것을 운용하는 건 역시 사람이라는 점이다. 지금 그 점을 잊어버린 듯한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법가 사상이다. 법가 중심에 통일된 진나라는 결코 아름답지도 오래가지도 못했다. 공자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는 법률과 정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형벌을 피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법률만이 강조되는 사회는 규정을 중시하는 행정관료의 세상이 된다. 그러나 사실 행정관료를 포함하여 누구도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 형벌이 무서워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극적인 대응만이 이루어진다. 이때 국민은 각자 자신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며 국가의 존재는 없어진다. 이 점에서 지금 다시 세상의 발전을 위해 법률 중심적 사유를 견지했던 유학, 공자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공자의 이상은 모두 함께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다. 서로 조화를 추구하되 맹목적으로 갖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공자가 원하는 사회를 꿈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이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언제부터 이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는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공자가 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리더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 이 책은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인 제1강과 제2강은 전체 내용의 서론이다. 지금 우리가 왜 공자를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언급한다. 독자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보길 권한다. 제2부인 제3강부터 제9강까지는 논어 44구절을 통해 공자가 생각하는 리더십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탁월한 지도자를 발견하는 지혜, 절대 흔들리지 않을 리더의 원칙을 세우는 방법, 국가와 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공자에 의해 시도된 국가의 리더십 회복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표제어가 44구절이지만 다루고 있는 논어 구절은 그 몇 배에 이른다. 각 구절에 대한 원문과 우리말 도금, 쉬운 우리말 해석, 각 구절별로 간략한 해설, 고주와 신주에 근거한 해설 방법, 리더십과 관련된 시사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한 쉬운 우리말을 쓰려고 했고 전문적인 학술 용어는 피하였다. 제2부는 반드시 순서대로 읽어나갈 필요는 없으며 독자가 선택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읽어도 된다. 제3부인 제10강부터 제12강은 공자와 논어, 더 알아보기이다. 국내에 나온 논어 서적에 없는 내용도 많고 본문 이해에도 중요할 수 있기에 독자들이 되도록 읽어보기를 권한다. 책의 집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난 3년간 수행한 한국연구재단 파견 업무가 거의 동시에 종료된다.
그동안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전 구성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내가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도움과 조언을 주었던 보직자들도 이 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사회과학단장 윤비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사상을 전공하는데 단장 업무 틈틈이 많은 독서량과 글쓰기를 지속하였다. 또 내가 잘 모르는 유럽의 정치사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이런 자극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책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문사회연구지원실의 이덕우 실장은 나의 K무크 강의를 모두 듣고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아마도 내 책의 첫 독자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하는 동안 인문사회 학술 진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파견 나오면서 원래의 소속기관에 진 빚이 크다. 이를 너그럽게 이해해준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동료 교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내가 없는 동안 부득이하게 각자 도생을 경험했을 대학원의 지도학생들, 가끔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다. 21세기 북수 김영곤 대표와 서가명강팀 강지은 팀장과 공승현 선생 덕분에 멋진 책이 되었다. 내가 대중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쓴다고는 해도 여전히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글 쓰며 살아온 서생의 한계를 버릴 수 없다. 이분들이 내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고귀한 수정 제안을 많이 해주었다. 끝으로 이 책이 우리 사회에 흔들리는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3년 1월 이강재 쓰다. 일부 인문. 환란의 시대에는 해안이 필요하다. 1강.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아주는 힘. 위기에 빠진 리더십, 논어로 회복하라. 군자의 발견. 한국의 인문학은 대학 내의 냉탕과 사회 속의 열탕이라는 이중적 상황에 있다. 대학 내의 인문학 관련 학과는 통폐합되면서 학생이 대폭 감소하였고 젊은 세대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평생교육, 시민교육 현장에서의 인문학은 인기가 높으며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중요한 스토리와 콘텐츠 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다. 인공지능, AI 등의 발전에 따른 인간성과 도덕성의 중요성, 비판력과 상상력, 창의정신 등의 원천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면서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분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상황 속에서 연구와 교육의 중심인 대학의 인문학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배금주의적 성향이라든가 현실 추구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 인간의 정신세계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인문학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분석에는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한 채 상아탑 속에 안주함으로써 야기된 결과라는 분석도 포함된다. 전통시대의 인문학, 특히 동아시아의 육아 중심적인 학문은 자기 자신의 수양을 중시하는 수기와 세상을 다스리는 치인의 두 가지로 전개되었다. 치인은 세상을 경영한다는 경세와 실질적인 쓰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치용이라는 두 가지 어휘로 설명된다. 수기와 치인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나는 이제 다시 논어를 비롯한 고전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경세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대안 지시, 그리고 국가의 발전 전략의 하나로서
인문학이라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다. 이 책에서 시도하는 논어의 현대적 재읽기 역시 사회적 의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논어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가? 그저 지나간 시대의 미련 때문이 아직도 공자와의 맹자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는 고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물음이며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논어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수주대토라는 성어가 있다. 이는 한비자의 오두에 나오는 이야기에 근거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도끼를 기다린다 는 말이다. 이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성어이며 지금도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나라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밭 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도끼가 달려가다 여기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 사람은 이를 보고서 쟁기를 내려놓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다시 도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도끼는 다시 얻지 못하고 그 자신은 송나라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출전이 한비자의 오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오두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좀이다. 한비자가 세상을 좀먹는 5가지 병폐로 든 것 중에 육아가 포함된다. 아래에서 한비자의 생각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공자 맹자는 가장 살기 좋았던 이상적인 사회로 요순시대를 거론한다. 아마도 요순시대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순시대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요순시대가 역사의 시대가 아니며 아직까지 신화의 시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곳곳에 요임금과 순임금의 유적지가 있고 그것의 진위를 믿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역사의 일부분으로 서술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요순시대는 대략 기원전 2300에서 2400년 정도의 시대이다. 이는 단군의 시기와 비슷하다. 즉, 지금부터 대략 4500여 년 전인데 중국은 신석기 시대 후기 아니면 청동기가 시작된 직후이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유물에 의하면 한반도에서는 아직 청동기가 시작되기 전이다. 그 시기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시기는 아마도 고대 원시적인 국가의 형태를 가졌을 뿐 체계적인 국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비자가 공자를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는 다음과 같다. 즉, 요순시대는 아주 허름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소박한 삶을 살았기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투지 않았다. 공자와 맹자의 주장은 그런 시대에 나왔거나 그런 시대에 가능했던 사상이어서 서로 필요하면 양보하고 나눠주는 것이며 때로는 이웃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 땅이 필요하십니까? 백성을 죽이지 마시고 그저 땅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도 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비자의 시각에 의하면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와 한비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그 이전의 요순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다툼이 심한 시대이다. 그런 시대에 요순시대의 정치를 여전히 적용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수주대토의 주된 요지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있다. 지금 선왕시대에 통하던 정치를 가지고 현재의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위 이야기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계속된 전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전국시대를 사는 한비자에게는 춘추시대 후기를 살았던 공자가 선왕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경지로 요순임금을 언급한 것은
당시의 혼란한 사회에 적용할 수 없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즉, 공자의 주장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새롭게 바뀐 환경에서 또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다. 많은 사람은 이 고사를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만 고사가 말하는 교훈을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마지막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사는 놀랍게도 공자, 맹자, 바보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를 숭상했고 육아 중심적인 사회였다.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육아와 관련된 학회에 가보면 제일 뒷자리에는 전통적인 복장,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나이 많은 어른이 앉아있다가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를 할 때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본인이 배워왔던 공부와 다른 내용을 말할 때 나오는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 맹자, 바보라는 내용을 가르칠 수 없었기에 앞부분에 나오는 송나라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았다는 것까지만 가르친 것이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한비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와 다르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와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주대토라는 성어는 현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공자, 맹자를 언급하는 것이 시대착오라는 것이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 공자와 맹자 등의 고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논하는 것이 위에서 한비자가 비판한 것과 비슷한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 사실 이 고사는 송나라의 농부 이야기로 설정되어 있다. 춘추시대는 도시국가의 연합체로서 매우 많은 나라 이름이 있다. 하필 왜 송나라의 농부를 바보로 만든 것일까? 여기에도 복선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 공자가 중국의 노나라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노나라는 공자의 모국, 즉 어머니의 나라이고 공자의 원조상은 송나라 사람이다. 공자의 조상은 송나라의 귀족인 대부였다가 몰락해서 나중에 노나라로 들어온다. 이 때문에 중국인의 마음속에 공자의 고국은 송나라이다. 그래서 은연중에 공자의 고국인 송나라를 들어서 공자를 비난한 것이다. 중국에서 과거의 송나라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공자가 그 지역을 지나갔다고 해서 공자 환향처, 즉 공자가 고향으로 돌아온 곳을 기념하는 장소도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사고에 의하면 공자는 송나라 사람이며 따라서 이 고사 역시 송나라 농부를 비판하고 그것을 통해 공자, 맹자의 사상을 비판한 것이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와 비교할 때 맹자와 한비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보다 그리고 한비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보다 더 복잡하다. 따라서 수주대토라는 성어는 현대인에게 이 복잡한 현대를 살면서 공자, 맹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시대착오가 아니냐라는 질문이다. 공자와 논어를 현대에 다시 읽는다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고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가령 사회 통합, 세대 갈등,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남녀 젠더 갈등, 차별 없이 살아가기, 리더십의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논어에 보이는 공자의 주요한 사상은 갈등의 조정을 통한 화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자의 대표적인 사상은 사랑을 뜻하는 인과 조화를 뜻하는 예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중 예는 전쟁으로 국가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 공자의 사상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서 통합의 방향과 미래 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크다. 사회의 통합이나 남북의 화해 등은 일방적 권력의 힘이나 전쟁 등의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닌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공자의 조화와 화합의 사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내부의 여론 분열, 진영 논리 등으로 구체적인 현실을 직접 거론하면서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어떤 논의를 하든 남북 분단과 전쟁의 경험이 만들어낸 갈등과 여기에서 이익을 취해온 집단으로 인해 열린 논의가 어려우며 이것이 다시 지역적 갈등이나 빈부의 갈등 등으로 확대되면서 끝없는 이념 논쟁에 빠지기 쉽다. 여기에 고전에 근거하여 우회적으로 간접적인 논의를 하는 것의 가치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 논어와 맹자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혹은 공자왈, 맹자왈로 대표되는 고지식하고 상투적인 윤리교육이라는 인상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은 공자의 말이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스스로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타당한 가르침 혹은 따라야만 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고전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직접적인 언급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 이는 조선시대 국왕과 신하 사이에서 발달했던 경연이 보여준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연은 육아의 경전에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당시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국왕과 신하가 치열하게 논의한 흔적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경연처럼 현대인도 공자나 맹자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논의한다면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힘을 갖는 논리와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공자 맹자를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히는 책,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르침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논어 속에 나오는 공자가 살아있을 때 행한 말과 행동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사회적 지도자이거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공자의 언행을 통해 우리가 현대적으로 유추할 것은 리더란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이다. 따라서 논어를 현대적으로 다시 읽어내면서 리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논어에 대한 타당한 접근이다. 특히 최근 사회는 문명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날로그 문명이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인간 중심의 문명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해야 할 생태 문명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국제적으로는 에너지를 둘러싼 분쟁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과거의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과 더불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아닌 성숙한 사회로의 성장을 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 리더십의 위기는 곧 그 조직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며 기업이나 정부 모두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 책은 논어, 현대사회, 리더, 다시 읽기라는 4가지 키워드가 들어있으며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논어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인간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해석의 전제.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니며 공자의 제자 혹은 공자 제자의 제자가 기록하여 전해진 것이다. 공자가 직접 쓰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논어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공자가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은 공자의 원래 뜻과 다른 내용이 논어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령 공자의 제자 중 자로라는 제자가 있다. 논어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자로 공자와 나이 차이가 9세였고 무인 출신으로서 성격이 무척 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는 자로의 성격을 단순, 무식, 솔직, 과격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이런 제자를 걱정한 공자는 어느 날 자로야, 너 그러면 제명에 못 죽는다 라고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이를 멀리서 보고 있던 다른 제자가 훗날 논어를 편찬하면서 너무 진지하게 자로는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공자의 말을 남겼다. 이건 재밌네요. 공자가 직접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또 재미있는 일화가 남아있네요. 자로는 공자가 걱정한 대로 위나라의 내전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후학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공자가 제자의 미래를 예측했다는 등의 뛰어남이 있다고 해설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공자의 본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가 남긴 구절에 불과하다. 아무리 어떤 제자가 밉다고 공개적으로 그가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스승이 있겠는가? 이처럼 논어에는 원래 공자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남아있다. 또한 논어는 편찬 이후 현재까지 전해지면서 여러 굴곡을 거쳤다. 이 책은 진시황 시절을 거치면서 분서 갱유의 대상이 되었고 후에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원래와는 완전히 같지 않게 복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텍스트에 있는 구절을 전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책에 담긴 내용이 당시 누구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논어의 구절은 당시 사회의 리더였던 군주나 귀족에게 해준 이야기이다. 또 공자에게 배운 제자의 대다수는 학습을 통해 사회의 지도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즉 리더를 꿈꾸었다. 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 바로 논어이다. 육아에서 중요한 개념이 수기와 치인이다. 수기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고 치인은 남을 다스리는 것이다. 즉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를 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리더가 되는 것이 육아에서 학습하며 목표로 삼는 것이다. 저는 이 리더라는 것을 치인이라는 뜻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석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수기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고 치인은 남을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정확한 한자의 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을 다스리는 것 혹은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어는 굳이 리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 해서 논어를 읽지 않는다는 건 조금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동아시아는 전통시대부터 논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2011년 초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건너편에 중국 국립박물관 앞에 공자의 동상이 세워졌다. 지금은 없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왜 없어졌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이후에 중국 내에서 지금 공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반대와 여러 논란이 일어난다. 혹자는 공자를 통해 도덕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은 공자는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반대하였다. 논란의 결과 설치 한 달 반 만에 동상은 철거된다.
이것이 몇 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논어와 공자에 대한 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너무 아쉽네요. 논어만 잘 배워도 그 국민들의 어떤 품격이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공자를 멀리할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인데 좀 아쉽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대 초반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출간되어 인기를 끌었다. 당시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도발적인 책의 제목 때문에 과연 우리 시대의 공자는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논어는 해석 방법이나 수용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나는 논어에 대한 특정한 해설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각자 다시 읽어보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 역시 특정한 결론을 미리 내리고 이를 독자에게 강요하기보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논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인문학적 가치, 즉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 혹은 인문 정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구절을 보자. 자로가 노나라 성문 밖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자로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다. 자로가 공자의 문화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문지기가 말했다. 바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분 말이군요. 위 대화 속의 문지기는 말단 관직이 군인이다. 문지기가 공자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으며 그것을 공자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공자 당시 평범한 사람조차 공자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고 공자가 이상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공유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위 이야기는 공자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자가 당시에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2500여 년이 지난 현재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독자는 공자 당시의 군주나 귀족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 반면 공자가 당시 군주나 귀족 혹은 대단한 출세를 한 사람이 아님에도 지금 공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를 보면 공자가 당시 무모하거나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한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반대로 지금은 존중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자가 갖는 힘, 공자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지만 인간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누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갈지 고민할 때가 많다.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인문학은 언제나 이상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 이 부분은 하이라이트, 밑줄을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살아있을 당시 온 세상이 모두 무력을 중심으로 국력 신장에 힘을 쏟을 때 공자는 지식인의 사명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또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역시 대부분 물질 만능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이 속에서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공자가 당시 주장한 것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 우리 역시 공자가 살아있던 당시에 이미 안 되는 줄 알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쳤던 것과 비슷한 상황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어떤 행동이나 주장이 당장에는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역으로 모두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것도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모두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 수밖에 없다. 체게바라가 한 말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불가능한 꿈을 가슴에 하나쯤은 품고 있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좀 기억에 납니다. 가령 중국의 전국시대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을 달성한다. 진나라의 통일 시기에 진시황은 한비자의 법가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고 법가 사상이 진나라 통일에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익, 서로 간의 불신, 군주는 신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신하는 다시 윗사람인 군주를 믿어서는 안 되는 그 사상을 출발점으로 한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오히려 통일 이후 진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고 말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진나라는 BC 221년에 통일한 후 14년 만인 BC 207년에 망한다. 한비자 역시 법가의 중요한 사상가였지만 진나라 시황제를 만나서 자기의 사상을 직접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죽고 만다. 즉, 그의 사상이 당장 눈앞에서의 긍정성, 현실적인 이익이 있지만 끝내 세상을 길게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사상은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공자의 사상 역시 모든 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여러 면에서 중시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일반인들이 공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자가 당시에 별로 성공하지 못했거나 출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물론 공자는 55세부터 15년 가까운 기간, 흔히 주유천하라고 부르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시기가 있었다. 이는 공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알아줄 군주를 만나고자 하는 여정이며 단순히 벼슬을 구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는 세습 신분제 사회 속에서 군인 출신, 즉 당시 중인 계급 출신으로서의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음에도 대사구라는 벼슬을 하였다. 대사구가 어느 정도의 벼슬인지는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제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설명이 나오네요. 이는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 혹은 법무부 장관과 유사한 지위이다. 높은데요? 굉장히 높은 지위 아닐까요? 공자님께서 검찰총장이었다니 약간 매치가 안 되는데 이미지가 좀 안 어울리는 거.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 같은데 검찰총장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반듯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딱 뭔가 흔들림 없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신기하네요. 대사구라는 벼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출세한 사람이다.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노나라를 떠나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니기 직전까지 노나라에서 법률을 책임지는 관직에 있었다.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제후에게 대부분 발탁되고 상당한 지위에 오른다. 잠깐만요. 이상한데? 검찰총장이었는데 검찰총장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요직이에 다들. 제자분들이 같다. 이렇게.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읽으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당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는 공자의 주장이 별다른 주의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자의 언행이 단순히 구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력을 가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적지 않았다. 군자라는 말은 임금, 군주를 뜻하는 말인 군과 아들이라는 뜻의 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군자라는 말은 원래 군주의 아들을 뜻한다. 군주의 아들은 일반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귀족으로 대접을 받으며 높은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회의 리더는 충분한 수양을 거쳐 높은 도덕적 완벽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군자라는 말에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논어가 리더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논어는 리더를 위한 교과서로서의 논어이며 그 근저에는 인문학자로서의 공자의 모습을 상정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책 논어처럼 이끌어라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조건 현실적인 감각만으로 살 수는 없다. 네, 그래도 허황된 상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그 상상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을 굳이 뭐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자님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급의 그와 비슷한 요직에 계셨다라는 거. 이거 약간 이미지가 색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무튼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 읽어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논어가 아닐까 싶고요. 논어처럼 이끌어라. 오늘의 책 강력하게 또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